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결정타를 맞은 종북 세력이 어떤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종북정당 통진당의 대표인 이정희 씨와 북한 미화 콘서트의 신은미, 황선 씨, 위기의 세 여자와 그늘에 가려진 세 남자를 들춰보면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전망까지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를 두고 배우자로 자신들이 지목한 미국을 강하고 원색적인 어투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체를 결정한 사안을 두고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논평했습니다. 여인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해킹의 배우로 지목하며 미국인에 넣은 증거들이 한마디로 유치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누구든 한 주권 국가에 감히 범죄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부터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해킹의 배우로 지목한 배경은 그저 북한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가 아닌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을 대상으로 자주 반복해온 이른바 원점 타격을 미국에게도 언급한 겁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 부르짖으면서 한 주권 국가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영화 제작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데 국제법 실천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같은 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후퇴라고 평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라며 남한이 악명 높은 유신 독재 시대로 돌아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종북 행각의 해산이라는 철퇴를 맞은 통합진보당이 시민사회 단체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간판을 바꿔 달고 기존 조직을 활용한 재창당 움직임까지 보이자 중앙선관위가 위헌 행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황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 대학생들이 이사를 도와주겠다며 국회에서의 퇴출을 촉구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듯 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간판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라고 바꿔달고 사용이 금지된 통합진보당 명칭도 교묘하게 이어받았습니다. 정강정책과 당원 게시판 등만 없앴을 뿐 기존 홈페이지 주소도 그대로입니다.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단체화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고 10만 명의 기존 당원을 활용한 재창당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직 의원들도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한 정치활동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원탁 K로 모아졌던 각계각층의 민주 양심 인사들 이 모임을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 정치를 새롭게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해산 결정 반대 집회 등을 빌미로 해를규 앞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에 맞춰 간판만 바꾼 채 재창당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정당 활동을 유지하는 위헌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영준입니다. 소방차 뒤를 따라가며 얌체 운전을 하다가 옆차하고 끼어들기 시비를 벌인 끝에 둔기로 옆차를 부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운전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꽉 막힌 터널 속 도로. 갓길을 따라 주행하는 소방차를 위해 길을 양보합니다. 그런데 소방차를 바짝 뒤쫓던 제네시스 차량. 끼어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뒷차는 얌체 운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반대쪽 차선으로 따라붙은
제네시스 운전자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저씨랑 운전 조심하게 하세요. 반말하지 말고. 제네시스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들어 뒷차를 막더니 차에서 내립니다. 화가 덜 풀렸는지 3단봉을 손에 쥐고 다가와 차량을 파손합니다. 네, 도로에서요. 어떤 차가 지금 차 바꿔서 유리창 부수려고 그래요. 17일 저녁 7시쯤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제네시스 운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인 3단봉을 이용을 해서 편결을 했는지 상습범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수사도 고려를 해볼 예정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제네시스 운전자라고 밝힌 사람은 영상이 처음 공개된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이슈를 골라 집중 분석해보는 황주간의 주간 핫3 시간입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 김정훈 동아일보 사회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 2번이나 공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그 편지에서 후배이자 동지였던 이정희를 중심으로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분이 서울대 운동권 시절에 서로 인연이 있었습니까? 제 1년 후배고 가깝게 지냈죠. 이정희 대표는 수령님 만세 부르는 주사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이제 당시 NL 민족해방파였고 실제로 변혁운동 노선이나 이런 거는 주사파랑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운동권이었습니다. 이정희 대표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2011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정희 대표할 때, 민주당 대표할 때 이제 종북에서 벗어나라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종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역사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좀 강력한 톤으로 아끼는 후배였던 이정희 대표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그 홈페이지는 사라졌는데 약간 변칙을 해가지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진당은 사라져도 이런 극좌파 운동단체, 이런 시민단체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레토릭에 워낙 강해서요. 이게 투쟁본부라고 그랬지만 만일에 이게 기존의 정당 운영식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중앙당이 있고 그다음 지구당이 있고 당원들이 있고 이런 형식 아닙니까? 이 투쟁본부를 통해서 각 지역 투쟁본부를 또 둔다든가 기존의 지구당을 변질해서 그렇다면 이게 위장만 무슨 투쟁본부란 사적인 단체로 했지 정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선관위에서 물론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이름을 바꿨다고 이게 정당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정당적인 운영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정당적 운영을 한다면 다시 한번 판단받아 봐야죠. 정당법 위반이 될 거고 그다음 정당이 아닌 단순히 무슨 조직이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정당법으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만 정당이 아니면서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적인 형태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아니면 내란, 음모, 선동 이런 걸로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또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이분은 전부 이제 통진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또 추천을 했고 진보 성향으로 불려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는데요. 이정미 재판관도 해산이 옳다 이런 결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에 관해서 좀 뒷얘기가 없습니까? 실은 이 결정 전에 이미 8대1일 거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 많이 돌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정미 재판 주심도 이제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 이쪽에 섰다라는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퍼졌던 소문이 뭐였냐면 이제 이정미 재판관님 그 부군이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데 이 대학 교수 하신 이 남편이 굉장히 강력하게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랬다는 이제 얘기가 돌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확인은 뭐 된 사실은 아니고 이제 그 본인이 아마 소신껏 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정미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도적이랄까요? 좀 이런 쪽이 더 적합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장 하셨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꼬리표를 달았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정했던 것도 보면 그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요. 그건 또 박한철 소장과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뭐 진보다라기보다는 그 다수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재판관들보다는 조금 더 중도적인 어떤 그게 정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실제로 또 그 제출된 이 증거 자료들을 봤을 때 그 통합진보당 관련된 그 자료를 봤을 때 이정미 재판관도 이 당은 도저히 그 존치시킬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저기 그 이정미 재판관이 마산여고 출신인데요. 아주 온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이용훈 대법원장 때 물론 헌법재판관이 됐지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전부 그 남성 재판관 입색으로 돼 있어서 전효숙 재판관 이래 여성 재판관이 없어서 헌법재판소도 좀 다양화한다.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 이 취지에서 여성 그 헌법재판관 목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진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파의 원조로 민혁당을 창당했던 김영환 씨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엊그제 이 통진당은 한마디로 혁명 조직, 그러니까 아로로 불리어드는 핵심 세력 130명 내지 160명이 이끄는 정당이고, 이게 바로 경기 동부연합이고 이 중심 인물이 이석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석기가 현재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앞으로 재창당, 재결집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던데요. 하 의원께서는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전향했다는 분들, 김영환 씨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법무부가 처음에 헌법재판소 청구를 했을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질 거라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있었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느냐, 이기기도 어려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사파들이 원래는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온건하게 바꿉니다, 표현을. 그래서 외부의 공식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재판 과정 중에 공식적인 문서에도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폭력혁명을 추구한다 하는 흔적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아로 조직들이 완전 범죄에 실패한 건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내부가 과거처럼 80년대처럼 강고하지 않고 어느 정도 느슨해져 있다는 거예요. 100%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법무부 비판하는 칼럼을 썼어요. 왜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하냐. 근데 이미 청구를 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여서 그 다음 쭉 관찰을 해보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힘을 실어서 해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더 많은 증거들을 찾고 했던 것이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로 조직들이 지금도 많이 해이해져 있고 느슨해져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로 조직은 내부의 수평적인 이런 논쟁 토론이
별로 없어요. 예. 그것도 북한을 닮아서. 그래서 리더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지금 대주주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뭐 일부 우파들은 감옥에 있어도 다 뭐 조정이 가능하다. 예. 아니 뭐 신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지시를 하고 예. 행동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생활 총화, 이념 총화, 학습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부 헤게모니 싸움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통진당이 주목을 받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린의 사건, 뭐 권력 문고리, 뭐 3인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30%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은 뭐 독립해서 내린 것입니다만은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 대통령 지지도 한 30% 후반 정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40%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소위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 때문에 도대체 이 권력 그 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통진당 해산 결정이 이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지금 대체로 이제 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고정적인 지지도가 한 25에서 30% 정도 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도가 이제 조금씩 이제 열버져 갈 텐데 소위 그런 좀 이탈해 가던 어떤 지지 성향 그 뭐랄까 국민들이 아무래도 다시 좀 박 대통령 쪽에 좀 기대를 갖는 쪽으로 좀 모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이 지지도라는 것도 상대적이거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또 잘하면 박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 입지가 많이 또 그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지난 총선 때 특히 이제 야권 단일화가 때문에 통진당을 어떤 그 의석을 많이 획득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그 단초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야당 입지가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고 어떤 또 적극적으로 어떤 박 대통령 공격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걸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궁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통진당 세력이 어제도 도심에서 이제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뭐 인원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모였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그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는 여론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요즘 주목을 받는 새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 씨와 북한 미화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은미 황선 씨인데요. 알고 보니 새 여성의 뒤에는 아내를 이념적으로 열심히 외조한 남편들이 있었는데요. 동지적 관계이면서 부부관계인 이들은 누구인지 손재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주목받는 새 여성 이정희, 황선, 신은미 씨 뒤에는 그림자처럼 그녀들을 내조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용접공 생활로 시작해서 노동운동과 투옥을 거쳐 35세 법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로서는 2002년 이석기 전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도피하던 중 체포되자 그의 변호를 맡았고 아로 사건 때도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아내와 마찬가지로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도 유명한데요. 칼기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의 6.25 남침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씨와 신은미 씨는 모두 남편 때문에 북한을 처음 찾았다고 하는데요. 황 씨는 덕성여대에 재학하던 시절 당시 한 총련 의장이었던 남편 윤기진 씨의 지령을 받고 통일 대축전 행사에 참가하면서 북한에 처음 발을 들여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선 씨의 남편 윤 씨는 2008년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한 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돼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 부부를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신은미 씨의 남편 정태일 씨 또한 신 씨의 북한 여행을 기획하고 모든 강연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 씨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정회원이라고 밝히며
자신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정희, 심재환 부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통진당 해산 결정 중심에 있는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와 함께 동지처럼 꾸준히 그를 의존하는 남편이 바로 심재환 변호사인데요. 서울대 운동권 시절에 심재환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심재환 변호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전에 제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통진당 해산됐다고 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 통진당을 마녀사냥하듯이 대표적으로 뭐 통진 당원들이 한 9만에서 1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국가보안법 처벌하라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진당의 당원이라고 해도 그 내부에 한 150, 200명 정도 되는 아로 핵심 성원들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통진당이 노동자를 위한다든지 약자를 위한다든지 상당히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가 10% 내지 13%까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번 기회에 뭐 아무튼 대대적인 그 공안몰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재환 변호사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좀 찾아보니까 성대 77학번이더라고요.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하고 그리고 노동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의 발언들을 쭉 보면은 주사파적인 사고에 기반한 뭐 칼기 가짜고 뭐 이런 특히 국가보안법 반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학생 운동 시절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형성된 사상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정희 대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정희 대표와 그 민변에 그 이정희 대표 또래의 그 이제 NL 성향이 강한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제 그 같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약간 저 CA 계열, PD 계열에서 NL로 전향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정희 대표의 영향을 심재환 변호사가 많이 받았다. 근데 또 한간에는 심재환 변호사가 이정희 대표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이정희, 심재환 두 부부가 다 변호사 아닙니까? 주로 법정에서 어떤 변론 활동을 했습니까? 아까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그 2002년에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을 재판받을 때 그 변호를 했고,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그 이석기 의원 지금 내란 선동 사건 여기에 지금 변호를 맡고 있죠. 아까 뭐 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느냐 이 뭐 속사정은 두 부부가 제일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김정은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또 나이 차가 한 11살 차이 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남편이 11살 많군요. 훨씬 위죠. 그리고 이제 이정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그 학력고사였던 87년에 전국 여자 수석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총여학생회장 하고 이제 물론 대학 다니면서 이제 학생운동에 빠지게 된 건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추측에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된 심재환 변호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구나. 내가 어떤 소위 말하는 당시로 표현하자면 무슨 기득권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남편처럼 정말 그런 걸 포기하고 정말 어떤 운동권적인 어떤 그런 삶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 같고 소위 그러나 이제 노선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심재환 변호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 주사파나 NL 이게 득세하게 된 게 실제로는 80년대 후반 이후기 때문에 심재환 변호사가 먼저 그걸 체득하고 있다가 또 후배한테 있다 이런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때 성대는 NL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내를 잘못 만난 케이스 같아요. 견해가 다른. 이게 둘 다 변호사인데 지금 변호사들이 이렇게 지금 뭐 종북주의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요. 저게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볼 때 헌법도 당연히 보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 부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이다. 이걸 가지고 사법시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거든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북한만이 정통성을 가진 정부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법시험을 볼 때 자기 주의 주장을 숨기고
이 사법심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나중에 변호사,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변호사 되면 또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용해서 헌법을 공격하는 쪽이 돼버렸거든요. 예. 우리가 그 뱀 중에 살모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인다 해서 살모사인데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예. 대한민국 헌법을 공격하는 쪽이 돼서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황선 윤기진 부부입니다. 이 황선 윤기진 부부는 스스로 종북 부부 1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인데요. 김정은 부장, 최근에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친북 성향으로 지금 소개한 황선 윤기진 부부를 다룬 네. 불안한 외출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소위 이제 그 윤기진 씨가 이제 한총련 의장도 했었고 범청년 이 의장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3번을 감옥을 가게 되죠. 3번을 감옥을 가게 되고 5년 동안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또 10년 동안 아주 장기간 그 도피 생활을 하는 수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소위 이제 이 부부가 소위 이제 남편이 이런 상황이고 또 물론 황선 씨도 뭐 감옥을 갔다 오게 했는데 4년 동안 살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잠깐 그 출소해서 어떤 부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또 자녀들을 데리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그러나 이것마저도 어떤 오랫동안 자기들이 이제 그 부부생활, 가정생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언제 또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일상을 또 보여준 영화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당하게 그들 부부를 탄압하고 있다. 그렇죠. 국가법을 가정도 도구로 이용해서 그 제대로 누릴 수 없을 주제겠군요. 정도로 예. 어떤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맨 처음 구속된 게 남편 윤 씨가 2008년에 한총련 의장을 하면서 황선 씨를 북한에 보내서 지령을 보낸 혐의로 그렇죠. 3년간 네. 남편은 옥살이를 했고 또 북한에 다녀온 부인 황 씨도 징역 2년형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이번에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그 문제의 그 화려한 외출 이 영화를 부산영화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 의원이 좀 비판을 하신 적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국제영화제 이 다큐를 선정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이 프로그래머들 연배가 딱 486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위 NL이나 종북의 세례를 한 세대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철저한 북한 추종이 아니더라도 그 잔영들이 많이 남아있고 친화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주제를 상대적으로 이제 프렌들리한 거죠. 그래서 이 통진당 문제는 이제 이번 해산이 됐지만 그 잠재적인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저변에 굉장히 넓게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뭐 문학에 뭐 어떤 군에도 그렇고 검찰에도 그렇고 아까 그 판사 특히 판자 속에 많죠, 그죠? 예. 변호사 쪽에는 물론 더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당시 운동권들이 이제 소련 동구 망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투쟁의 수단으로 뭐 각계각층 언론 뭐 등등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부정하기 위해서 헌법을 공부한 거죠. 예. 언론을 어떻게 뒤집어 엎기 위해서 언론 고시를 본 거고 예.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황선 윤기진 부부는 과거에 황선 씨가 평양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원정 출산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평양에 가서 아이를 낳은 뜻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하는 건 봤는데 예. 북한에 무슨 의료 시설도 우리보다 훨씬 낙후할 거고 인데서 왜 했느냐 그걸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황선 씨가 애를 낳은 시간이 10월 10일 10시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10월 10일이 뭔지 우리 하태경 의원님 잠시 설명해 주시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이 출산 시간을 조정했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조국을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광우병 파동할 때 유모차 부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진보 이념 또는 좌파 이념을 주장한 번 무섭다는 게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거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녀마저도 어떤 자기 주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심어준데 이용한다는 데서 저는 이거는 인간의 기본 질서, 이거는 종북, 좌파, 진보, 보수 이 문제를 떠나서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 윤리를 어긋나는 아주 잘못된 그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선 씨의 남편인 윤기진 씨는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예. 워낙에 이제 막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정희 대표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모두의 막 중국 갈등을 갖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 힘든 게 국에 대한 딱 인식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재판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판사가 뭐 할 얘기 있냐고 그럴 때도 왜 북에 좋은 얘기를 하냐, 왜 북에 좋은 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냐,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나쁜 거밖에 안 보여주니까. 그게 100가지 중에 나쁜 거 한 가지에 집중을 하잖아요. 친구이라고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99개 중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 대한민국에. 이북의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이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축구 잘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알려줘야 돼.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막 생겨야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제도와 정치가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지 않냐. 겁을 주고 이런 게 더 문제죠. 예, 영화 영상이 아니고 영화를 보고 나서 대학생들과 이제 감상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간담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윤기진 씨, 황선 씨의 남편 윤기진 씨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니까 자기라도 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 80년대는 저런 논법이 통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정말 100% 국가가 나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작용이 불어가지고 북한 바로 알기 해서 광범위하게 종북이 대학가를 휩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화를 못했다는 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독재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나쁜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대체로 다 그런 것들이고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평양의 귀족들은 잘 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통진당 전체가 30년 동안 전혀 진화를 못했고 뭐 저 친구도 똑같고 그리고 여전히 북한을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거죠. 예. 또 황선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최근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모독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통일합니다. 박근혜 좋아하는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 윤기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장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는데요. 그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선 씨는 또 통진당 해산을 놓고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이다라고 좀 알듯 모를 듯한 비난을 했습니다. 부창부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은미 정태일 부부입니다. 예. 그 신은미 씨의 남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신은미 씨가 오마이뉴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그 글에 보면은 남편 때문에 북한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은미 씨의 남편이 오늘의 그 신은미를 만들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남편 이제 정태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이제 한국 유학생들 상대로 이제 SAT 학원, 그러니까 입시 학원이죠, 일종의. 이걸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가장 특이한 경력은 우리 민족끼리, 소위 북한의 대외 사이트죠. 이게 정회원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신은미 씨의 모든 그, 소위 국내외 강연이라든지, 이번 토크 콘서트도 기획한
사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6번을 다녀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신은비 씨 북한 갔을 때도 다 동행을 했었던 그런 사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은비 씨 지금의 모든 이 행보에 항상 함께했던,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제 신은비 씨가 이제 국내에서 이 활동하다가 출국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미국으로 먼저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떤 이 정적을 감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은미 씨의 남편 정태일 씨에서는 제가 여러 뭐 자료들을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회원이다 이런 게 나와 스스로 밝혔더라고요.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죠? 그 전에 한마디만. 예, 아까 저 윤기진이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북한 민주화에 굉장히 도움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바로 끌려가서 공개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저런 걸 보면은 박근혜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한국은 저런 말 해도 멀쩡하구나 이런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종북적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오히려 북한 인권이나 민주화에 역설적으로 기여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정태일 씨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 뉴욕에서 유엔 인권 북한 결의안이 통과될 때 재미동포 단체가 와서 쓰레기 같은 탈북자 말을 믿지 마라 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했어요. 탈북자를 쓰레기라고. 북한에서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이 거기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끼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반북적인 사람도 북한 연구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된 사람이 들어가서 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리고 정태일 씨가 사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도망갔다기보다는 미국에 가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 7조로 누구를 처벌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국적을 처벌하면은 미국 국무성이 항의를 해요. 그건 미국 국무성의 일관된 방침이었어요. 7조는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을 움직여서 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공을 준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은 신은미 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후 황선 씨의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은폐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후에 보고하셨나요? 예. 최근 땅콩 회항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입니다. 같은 듯하고 다른 듯도 한 사건인데요. 김정은 동아일보 사회부장 그리고 신원숙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기내 소란 사건 그리고 조원아 씨 사건은 어떻게 닮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에게 이 박연차 씨 사건은 폭언 등 항공기 소환을 필요해서 이륙 1시간 이상 지연 후에 램프로 돌아가서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렸고요. 이 경우는 반대로 조연아 씨가 소란을 피우면서 항공기 승무원을 내리게 한 거죠. 음주는 이때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연차 씨는. 여기는 이제 자신의 주장으로 와인 한 병을 지인들과 나눠 마셨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는 형사처벌까지 가서 박연차 씨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고요. 근데 2심에서는 다시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춰졌는데 과연 조연아 씨는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데요. 우리 김종훈 부장 말이죠. 박연차 사장은 박연차 회장, 태광실업 회장은 승무원하고 맨 처음에 어떻게 시비가 벌어진 그 발단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시 4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였어요. 아침 8시 40분에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 가는 비행기인데 이분이 이제 당시 같으면 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이니까 또 후원 뭐 강력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그런데 아침에 만취 상태였다는 걸 보면 밤새 술을 드신 것 같아요. 이제 타가지고 이제 당연히 좌석에 뒤로 확 제끼고 이제 앉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비행기가 뜰 때는 당연히 다 등받이를 다 이제 반드시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릴 때도 그러죠. 그렇죠. 내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다가가서 이제 빨리 등받이를 좀 세우시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말이야. 네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지시하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언동이 나왔고 그러면 한 30분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고요. 그래서 기장이 경고까지 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도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 비행기가 돌아가서 소위 이제 승객을 내려놓은 사건이죠. 이거는 승무원을 내려놓은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난동을 피웠던 사건입니다. 예. 항공기가 휴양을 하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 대해서 항공료 값까지 배상을 받던데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박연차 회장이 돈은 많은 분이니까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뭐 그런 것들 다 하여튼 자기가 다 처리했다고. 그리고 이 박연차 전 회장이 이 항공기 소란뿐만 아니라 아주 이름이 익숙한 인물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의 중심 인물이죠.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소위 이제 2008년 2월 소위 이제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죠 정권이. 그리고 2008년 말부터 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연차 회장 물론 그에 앞서서 박연차 회장 태광실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했고요. 거기에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위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서가 나왔고요. 이걸 단서로 해서 검찰 수사에 착수했고, 그래서 2009년에 소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돈을 이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이제 검찰은 뇌물로 받고 또 어떤 그 서류상으로는 어떤 빌려준 돈, 투자금 이런 형식으로 돼 있었던 그런 돈 관계가 드러났었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자 후원자였으니까 내가 누구냐고 큰 소리 칠만 하네요. 이 지금 박연차 회장과 조연아 부사장의 그 행위, 그 처벌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누가 더 죄가 무겁다고 보십니까? 누가 죄가 무거운지 이제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그 당시 비행기 회항 사건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됐지만 조연아 전 부사장의 경우는 굉장한 이슈를 일으키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회항하게 된 사유와 관련해서 박연차 회장은 기장의 판단에 따랐지만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 현재 기장의 판단에 따랐다라는 증거가 혹시 나오지 않아서 조연아의 외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회항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는 기내 방송을 통해서 그 기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응했던 기내 소란이 이제 중심이 됐던 건데 이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기장이 그 사전 경고를 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행위가 벌어진 이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밝혀진 거는. 근데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조연아 회장 같은 경우는 모든 임직원을 동원하고 본인도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았겠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법주 또한 이제 보면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 1,000만 원의 구약식 한 거를 보면은 항공보험법 49조를 적용을 해서 기장 지시에 불응했을 때 그때를 적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내소는 500만 원을 적용한 것 같은데 현재 조연아 부사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용법주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기장이 사전 경고가 없다 보니까 마땅히 적용할 조항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항공보험법상 보면은 폭행협박으로 운행 저지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이라든가 강요라든가 위계위력의 업무방해 이런 걸 적용한다고 보면 최고 상한이 7년 6월 이하의 징역에다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다음에 기내소랑행위 500만 원이 병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대기업의 오너에 따라서 기업 윤리성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격성과 도덕성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 대한항공의 여모 상무를 증거인멸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금 소환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대한항공 그 사건 수사를 검찰이 이렇게 증거인멸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증거인멸에 집중하는 부분은 일단 이 비행기를 회항하는 데 있어서 기장의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행기를 돌렸느냐, 운항을 방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이 운항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던 건 이제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추측하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이고 오너의 딸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위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서로가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조 현재 부사장도 부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행이나 위력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항공보안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본인이 이걸 용인했다. 그럼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결국은 징역형인 실형을 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지고요. 징역형이 가능해야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속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가 하나가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래서 구속 쪽으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말하자면 조현아 부사장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은 이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소위 지시하게 되면 소위 공범처럼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사주가 되는데 소위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딱 보러 이게 지시했다 이런 안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대한항공 임원들이 조현아 부사장이 나보고 다 증거 없애라고 했어 이렇게 진술하지 않겠죠 절대. 과연 그런 증거가 남아 있느냐는 이제 문제인데 이제 적은 다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그런 증거 인멸을 한 과정, 소위 이제 어떤 최초 조사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무장에 대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또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1등석 앞좌석에 앉았던 이제 그분이 어떤 검찰 조사도 받았고 그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모든 이 사건을 수습하는 모든 과정이 조현아 부사장에게 이메일로 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여모 상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꼭 어떤 지시해서 했다라고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전 과정을 그 소위 총괄한 임원이 위에다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조현아 부사장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그 지시 명령 관계로 이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가 자신의 지시로 다시 램프로 돌아간 것은 인정을 하는데 증거인멸에 관여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원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뭐 묵인을 했다는 방식으로 관여를 했다라면 교사죄가 가능하고요. 교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증거인멸죄의 정범하고 똑같은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인하겠죠. 이 사건은 여론이 점점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면서 좀 혼 좀 내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또 그 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상반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은숙 변호사께서는 뭐 구속 여부는 최종 법관이 결정하겠지만 이 사건의 사법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처리 전망은 이제 구속이 돼서 국민들의 좀 여론이 너무 들끓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이제 택시기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이렇게 택시 타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되고 이번 기회에 재벌 2, 3세들 자기네 돈을 가지고 직원들을 마음대로 하녀처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이 말하는 거는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력도 없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윤리나 도덕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난을 받는 부분이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셔서 일단은 뭐 재벌의 딸이니까 너무 뭐 그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일반인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금 비난을 받는 거 아니냐. 하지만 과도하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했죠. 그럼 그에 응분해서 처분을 해주시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면 구속사유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2세, 3세라는 거 봐주지 마시고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은 영장을 신청할 듯한 분위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소환조사 하고 나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수사팀 판단이 어떤 판단이었냐면은 증거인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와의 어떤 유착관계 이 부분까지 다 조사하고 나서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번 주 초나 중반쯤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다 드러내서 하여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걸어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튼 구속영장을 구속을 시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어떤 그 기내에서 어떤 문제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증거인멸 정황 그다음에 국토부와의 어떤 대한항공 그 간의 어떤 유착관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서 어떤 좀 더 분명 이 사건의 전체를 다 드러내서 조현아 부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내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휘부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하나 이제 대한항공이 반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양호 회장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그 조직위원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게 평창올림픽 뭐 지장이 올 수 있다라든지 또 뭐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기업도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뭐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팀들은 이게 무슨 관계냐 조현아 부사장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판단은 법관이 내릴 것 같고요. 그 문제가 됐던 땅콩이 요즘 시중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이죠. 영하 8.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외출 계획 세우셨다면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강풍까지 불면서 낮에도 체감 기온은 종일 영하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 눈 소식까지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그 밖에 서해안에는 3에서 8cm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북부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약한 눈비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엔 오후가 되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지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철원 영하 6도에 머물겠고요. 전주 2도 등으로 낮 동안에도 체감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월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국제시장이란 영화는 6.25 전쟁 중 흥남 철수 때 만들어진 가요 굿세어라 금수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흥남에서 가족과 함께 미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 와서 서독의 광부로 일하러 가고 월남 전쟁터에도 갔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국제시장 수입품 가게를 인수해 아버지가 물려주고 간 가족을 꾸려나갑니다. 선배들이 모두 힘들게 가꾼 대한민국입니다.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